내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좋아하면 좋을지를 모른 채 그냥 대입 지원하듯이 눈치 게임 하면서 이 대졸 공채 시장을 이해했다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특히 삼성 계열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면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스타트 시험이 여러분의 삼성 취업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문제를 풀 각오로 완전 인적성에 올인을 해주셔야 된다든지, 지금 안 했다면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인적성고사 문제풀이에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함에 있어서 꼭 챙기셔야 될 부분들, 그거 말씀드리고 삼성그룹 공채의 특징과 많은 구직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취업이 막연한 이유, 특히 삼성 입사가 막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취업이 막연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는 애초에 취업을 하려고 대학에 가진 않았고요, 우리는 특정 기업의 연구원이 되려고 석사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수능 점수에 입각해서 대학을 진학했지 특정한 잡 타이틀이나 포지션을 노리고 애초에 대학을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즉 취업이라는 게 아닌 다른 삶의 카테고리와 범주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 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들 다 할 때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20대 중후반에 이제 취업이란 걸 남들 다 할 때 하려고 왔는데 남들 다 할 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취업의 목을 매는 이 친구들과의 대결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상존하는 거죠. 삼성전자 2번 문항에 본인의 성장 과정을 묻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적어야 되는데 성장을 통해 내 어떤 면을 강조할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이런 학원 강사라던가 취업 담당자,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에피소드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얼굴 그렇게 굳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의 룰 자체가 우리가 불리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취업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들과의 대결인데 그 사람들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채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잘 푸나시게 그동안 해왔던 학습의 방법대로만 이 취업에 참여를 하니 떨어져도 할 말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너무 초반부터 막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제 반성하시고 새롭게 도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편한 일입니다. 혹시나 삼성전자의 CEIM 영업 마케팅, 호텔 신라에서 면세 기획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여기 앉아 계신다면, 특히 인문계 구직자분이 지금 이 특강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를 모르고 본인은 그냥 그 좋은 느낌, 내가 구매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접했던 간접적인 그 마케팅을 접했던 그냥 일반 일개 소비자의 느낌으로 특정 직군과 특정 업종과 특정 회사와 특정 직무를 바라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좋다죠. 좋아 보여.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썼다 쳐서, 삼성은 사실 자소서 비중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잘 붙는 편입니다. 조금만 고민하시면 서류 통과는 문제가 없죠. 인적성에서 많은 어떤 탈락의 아픔들이 있는데 이걸 뚫고 면접까지 갔을 때 과연 그렇게 자소서의 관여도가 낮은 글이 면접 때 가게 되면 어떤 돌발 질문을 받을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왜 좋은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좋아한다는 그 이유를 토대로 입사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 포부를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좋아하면 좋을지를 모른 채 그냥
대입 지원하듯이 눈치 게임 하면서 이 대졸 공채 시장을 이해했다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특히 삼성 계열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면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희망하지 않는 쪽이 본인을 희망할 수 있고요, 내가 희망하는 직군과 분야는 여러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뽑는 규모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뽑는 규모가 적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건 어디까지나 반도체 부분인 DS 부분이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스마트폰, 갤럭시 뭐 이런 느낌에서는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뽑지가 않습니다. 이미 인력은 충분히 충원이 된 상황이죠. 자꾸 나의 관점으로 내 시야로만 이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번 게임이 어렵고 막연하고 답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이런 전제 상황을 이해하신 상황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번 남은 구직 활동이 수월해지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특강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의 결론인데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 특강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삼성그룹 채용의 특징은요, G사트 적성고사에서 시작되고 임원 면접에서 마무리된다. 요 두 개가 우리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강의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강의의 특징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앞으로 그 전형이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이제 서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이제 인적성은 이제 이런 유형.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적어도 여기 오신 정도의 어떤 노력,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의 정도라면 좀 직접적인 표현을 조금이라도 더 안내드리는 게 제 직업의 어떤 소명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뻔한 얘기는 검색을 통해서, 채용 설명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실전적인 얘기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적성 시험이 중요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적성고사겠죠. G사트 시험이 여러분의 삼성 취업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물론 채용 설명회에선 담당자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하시겠죠. 존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류 전형에 대한 비중이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적성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성고사를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 모의고사 2회분은 풀어보시고, 풀어보신 걸 토대로 본인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푼다, 내가 다 풀긴 풀었는데 채점률이, 정답률이 60%가 미만이다, 그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문제를 풀 각오로 완전 인적성에 올인을 해주셔야 된다든지, 지금 안 했다면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인적성고사 문제풀이에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서류 쓰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세요? 막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기업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쓰실 거죠? G사트 적성고사가 적성시험의 어떤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건 이제 SK그룹의 SKCT나 Hmet, 물론 Hmet을 어떻게 어려워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의 Dcat 정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LTEP이라던가 롯데그룹, 그리고 CJ AT 이런 쪽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적성고사 시험을 보시고 본인이 판단이란 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 푸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결과값이 나쁘지 않구나. 그거에 따라 이게 지금 상대평가지 않겠습니까? 본인 혼자 무슨 절대식으로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65점 넘으면 통과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서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인 게 존재하는 회사의 어떤 적성 시험인데, 상대적으로 커트라인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구직자분들이 삼성그룹 얼마나 많이 희망을 하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본인이 일단 적성 시험 문제집을 지금이라도 사서, 이미 풀고 계시면 더 판단이 빠르실 겁니다. 2가지 의미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너무 못 푼다, 내가 도저히 이거를 90분 동안 푼다, 50분 동안 풀었는데 절반도 못 풀고, 그 절반도 못 푼 것 중에 절반도 못 풀었다, 못 맞았다, 그럼 25% 맞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 적성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일정 부분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바로 그 2번째 부분인 겁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경쟁률이 치열하고 적성 커트가 전통적으로 높았던 회사에 지원을 해봤자 그건 승부
그 승리할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분이 갑자기 삼성전자 DS 부문에 영업 마케팅을 하겠다. 커트라인이 당연히 높게 돼 있는데 그쪽을 비비면 안 되는 거고요. 호텔 신라는 죄송한데 꿈을 꾸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고객님으로 오래오래 남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이 회사는 서류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주셔야 될 조건, 즉 묻는 말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해주시고 최소한의 성적 입력과 기타 해야 될 활동들만 정상적으로 기재만 해주셔도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적성고사에서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적성고사를 통과한 이후에 원데이 면접이 벌쳐질 텐데 그 임원 면접 부분에서 우리의 승산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다른 타사 면접 대비 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공계열 회사들의 면접이 되게 조금 정석적인 플레이로 임원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압박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류의 면접은 잘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그룹은 전통적으로 하루 안에 3개 전형의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는 면접관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런 압박 면접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하는데 아파. 내가 아파. 아야, 내가 아픈 질문만 해요.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그냥 툭툭 던지듯이, 혹은 되게 원론적이고 본인이 고민을 안 하면 답을 못할 수준의 질문들을 하게 돼 있죠. 적어도 삼성그룹의 계열사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지금부터 면접 준비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 2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적성고사에서 시작되고 임원 면접으로 마무리가 되는 회사다. 어느 계열사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는요. 지금까지 초일류 기업이라 불리우던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이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 업황, 산업의 어떤 높고 낮음에 따라 신입 채용의 규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더 살펴보자면 삼성카드의 경우는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내부 구성원분들의 정보를 들었을 땐 채용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명이나 화재 대비 거의 삼성카드는 인원을 20명도 채 안 뽑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일단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지금 수수료율 인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지금 실적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신규 채용에 대한 니즈가 없이 경력 중심으로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화재분들이 좀 넘어와서 카드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본인이 다른 회사 카드사를 이미 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도 카드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 삼성그룹에 한해서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절대적으로 면접을 잘 보고 인적성을 잘 풀어도 뽑힐 확률이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뽑힐 확률이 줄어드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 기준에서 TO가 많은 곳을 쓰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께 바치는 거지, TO가 없다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더라도 본인이 특정 업황에 관심이 있고 승부를 보실 생각이 있으면 지원하셔야죠. 그리고 열심히 푸셔야겠죠. 반면에 이제 전자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채용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서도 긴축 경영의 이슈들이 분명 발생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의 스텝 직군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거의 TO가 1명 혹은 2명 수준으로밖에 채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전략기획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광탈을 하고 울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뽑는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삼성그룹 그 계열사 회사에 입사라는 게 나에게 우선인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담당자로 성장하자는 나만의 커리어를 지키고 싶어서의 지원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째로 이제 자소서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한 게 이제 2011년인데 2011년도에 삼성그룹 자소서란 표현도 웃겼습니다. 그냥 일단 G사트 시험, 사트 시험 일단 보는 거니까라고 기본적으로 입력만 하고 제출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됐었는데, 이제 채용의 변화가 시작된 것 벌써 한 3년이 넘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 자기소개서의 문항도 점차 문항의 가지수가 는다거나 고도화가 되고 여러분들도 작성을 함에 있어서 막연한 느낌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이따가 문항에 대한 것들 좀 더 설명을 더 드릴 기회가 있고 아니면 다음 특강 시간을 통해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자소서에서 특히 그 성장 과정도 그렇고요. 사회적 이슈를 적는 부분에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를 어떤 이슈를 쓰면 내가 통과하고 아닌지 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삼성이 시사 이슈를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소위 정확한 관점으로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구성원으로서 정확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다양한 분석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견해를 보는 게 메인인데, 그 시사 이슈 자체를 엄청 나열을 하면서 이거를 네가 이렇게 적었는데 모르겠니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고 적으니까 설득이 힘들고 의외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거나 임원 면접 때 그 이슈 때문에 탈락하는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자소서의 비중만큼 대충 적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고민하여 문항의 의도에 맞게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뒤에 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적법도 못지않게 지원자에게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한다.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3번 문항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 이슈를 물을 때 지원 계열사랑 그 계열사가 속한 업계에 대한 얘기를 혹시 적어야 할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경우엔 업계 안에서 지원하는 그 삼성 계열사가 가지는 그 경쟁력, 그 경쟁력적인 면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판별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야 서류 전형 작성에 좀 부담이 없겠죠. 마지막 5번째, 지방대 할당제, 저소득층 할당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확정이 되었거나 어나운싱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이런 할당제를 도입을 했지만 막상 입사를 포기하는 행위들이 있다거나, 할당제로 입사를 시켰는데 뭐 할당제가 아닌 일반 대학교를 나온 구직자 출신 분들과 퇴사하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 발견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탓에 이런 특정한 할당제나 내용들이 점차 희석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상에서 삼성채용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 이제는 한번 제가 공고를 좀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물론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삼성그룹 채용에서 해당되는 계열사 13곳의 공고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4일까지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일부 계열사들이 뭐 6일이나 뭐 5일 이렇게 다 출발했던 시기들은 다 엇갈리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문계열 회사들의 경우는 채용 기간이 하루 늦고요. 이공계열 회사들은 이미 9월 5일자부터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른 점은, 예년 같으면 시간을 단 일주일만 줬는데 이번은 기간을 넉넉하게 주었다는 점이고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자소서 문항, 특히 삼성전자에 한해서는 추가 문항이 전공 적합도와 전문성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한 개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쉽게도 서류 보고 적성 보고 하루의 면접, 서류 보고 적성 시험 보고 하루의 면접, 요 세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구직 활동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심플하고 깔끔한 구직 활동이고 나에게 참 고마운 전형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그룹사는 사실 3차 면접까지 보는 곳들도 있거든요. LG전자가 약간 그런 식인데요. 사람 피를 말립니다. 이게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깔끔하게 하루에 모든 걸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여튼 그날 뭔가 나같지 않은 하루였다, 그럼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겠죠. 일부 직군들, 뭐 소프트웨어 직군은 코딩 시험을 보고, 디자인 직군은 뭐 포트폴리오 심사를 보고 하는 식의 특징들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창의성 면접, 그리고 PT 면접 중심으로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결국 11월 달에 채용 건강검진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부디 올 겨울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저는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구직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소위 어떤 이렇지 않나요? 식의 어떤 카더라에 대한 답변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무거운 톤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니까요.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본인이 궁금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점이 낮으면 필터링이 될까요? 정말 많은 구직자분들이 주시는 질문이자 실제로 여타 기업들 지원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궁금증은 가지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예전 같으면 학점 3.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저 2.5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선동열이나 무슨 윤성민도 아니고 야구선수 방어율 마냥 점수가 이렇게 낮으면 물론 합격할 확률이 불이익이 있겠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필터링의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학점이 낮은 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활동과 내용들이 이력적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안에 잘 녹아나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2점대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그럼 3.1은요? 3.1은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무슨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듯이 자꾸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게임이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3.1이고 3.5고 기회는 동등하게 존재하나 3.1일 시에 올 수 있는 불이익이란 게 있겠죠. 특히 면접 전형 때 말입니다. 다른 지원자 대비 전공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학점이 3.1밖에 안 되는데 자네를 왜 뽑아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리하다는 거지 처음 지원할 때부터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동일 회사를 3번 이상 지원하면 필터링 되나요? 예전에는 3번 이상 지원이 3번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4번이고 5번이고 그냥 계속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입사를 희망하시면 말이죠. 서류 3번 문항에 노조액이 적으면 떨어지나요? 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은 소위 시사 이슈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은 채 빨리 그냥 자기소개서 써서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류의 서류 전형을 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사 이슈를 바라봄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건 내 견해가 드러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 견해가 드러나야 되는 일이라고요. 내 견해가 드러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만한 이슈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상도동의 어린이집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제의 원인. 원인이 A라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 A라는 원인이 거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 원인의 A를 밝힙니다. 그럼 원인이 A라고 밝힌 게 본인의 견해일까요? 집단지성 모두의 견해일까요?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누구나 할 만한 얘기를 적어서 누구나 할 만한 걸 내 견해라고 적으면 면접 때 곤란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어린이집 어린아이 유아 폭행 사건 기억나십니까?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그냥 아이고 착하다 하고 이제 터치하셨는데 아이가 날아가는 정말 믿기지도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문제를 적어도 그럼 개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본인의 견해는 아니죠. 그 문제 제기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집단지성이라는 정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계열과 관련된 이슈를 적어주는 게 좀 더 본인이 접근하기가 수월한 편인 겁니다. 물론 사회 이슈적으로 봤을 때 정치색이 짙은 문제라던가 노조와 같이 삼성그룹의 어떤 정서에 반하는 얘기를 적는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로 그 글의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거는 탈락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노조 얘기를 적으면 떨어집니까? 아니요, 떨어지진 않지만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를 적는 순간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곁다리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가끔 이제 인문계열 여성분들 중에 이런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금융권 취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을 쓰시려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회 트렌드나 이슈에 언택트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언택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언택트 컨택트에 부정접부사 언택트 요런 내용들을 지금 이 이슈에 적고 그 현황을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는 식인 그것도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동떨어진 고객들의 정말 객단위의 이슈 가지고 일일이 트렌드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됨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거는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CEIM 부문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DS 부문을 쓸 예정인데 채용 과정에서 지원 분야가 달라지면 서류 면접 과정에서 이 이력이 노출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일 계열사에서 다른 직무로 지원을 했다. 그건 이력이 남습니다. 그건 이력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면접 때. 서류 때는 절대 필터링이 없고요. 면접 때 질문을 받습니다. 자네 왜 지난번에는 부문이 다른 쪽 지원, 왜 이번에 우리 부문 지원한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 죄인, 무슨 우리가 장발장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그냥 움츠러 듣는 겁니다. 그런 질문 받으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죠? 대표적인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편입 같은 거죠. 아픈 질문이죠, 본인한테는. 반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해서 정말 궁금해갖고 묻는 건데, 의뢰 짐작 찔려가지고 말을 그냥 죄송합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행위들, 그러면 이제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겠죠.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또 역으로 이제 이런 거죠. 역으로 나는 뭐 나는 이제 연구개발로 썼는데 갑자기 설비 엔지니어직으로 갑자기 전환이 된 거야. 회사 측에서 바꿔주셨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막 긴장할 필요 없이 애초에 회사 측에서 1지망이 아닌 2지망이 뽑혀가지고 2지망으로 갔다는 식으로, 즉 연구개발이 아니라 설비 엔지니어직을 희망했던 지원자인 걸로 임원 면접 때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한다거나 어려워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 점은 뭐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33살인데 입사가 가능할까요? 예, 아픈 질문이죠. 왜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사실 취업을 대졸공채로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의 사수가, 멘토가 26살 여성분입니다. 신입, 우리 막내가 33살인데 바로 위에 선배 2년차 주임님이 26살 여성 선배님입니다. 7살 오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성 선배님이 초6 때 이분이 대학교 때 OT를 갔다 온 겁니다. 지금 이런 갭인데 이게 사실 취업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적합하고 조금이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뽑겠다는 기조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31둘이 아니라 3살이 넘어간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나이 때문에 필터링이 된 게 아니라 이 나이를 뽑아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필터링에 가까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공학도 학생인데요. 아직도 지원 부분을 고르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파운드리 어디로 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는데요. 일단 적성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적성 시험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설비 엔지니어 쪽으로 빠져야겠죠. 메모리 쪽보단. 이게 아니면 내 성향 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될 분이 아니라면 온전히 주어진 일만 묵묵히 수행해야 되는, 좀 협업도 좀 리더보다는 팔로워로서 좀 묵묵히 나아갔던 그런 성향과 느낌과 그런 기질의 이공계 분이라면 당연히 설비 엔지니어 직군으로 빠져야겠죠. 파운드리 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선지자 아니면 종교단체 전지적인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마을을 핸들링 했을 겁니다. 그 마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사냥을 잘하는 젊은 남성들이 그 마을을 이끌고 그 부족을 이끌고 그 국가를 이끄는데 많은 평가와 높은 인지도, 인정을 받았겠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냥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겁니다. 원시시대 때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대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 뭐를 묻는지가 우리에게 좀 확인이 되고 필요할 시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 이 적합하다는 말의 인재를 어떻게 뽑아왔는지 그간의 한번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요, 사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스펙 중심의 채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력이 좋다는 이유로, 해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던 게 2011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제 스펙 중심이 좀 더 심화가 되었고, 그 심화된 스펙이 직무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따져보니까 그렇게 연관이 100%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직무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근무한 경험, 일한 경험 중심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전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 직무 중심 기반의 내용들, 그리고 그런 류의 질문들이 우리 주변을 이루며 심지어 삼성그룹의 자소서 2번이라던가 직무 자체에 적합한 노력을 묻는 4번 문항 등에도 응용이 됩니다. 비단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이런 직무 중심의 채용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조직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인성적으로 다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이 적합성의 게임에 여러분이 들어오셨고, 삼성그룹 공채가 그 적합성의 참 뜻을 가진 최적의 어떤 전형을 이러한 스타일로서 진행을 하는 회사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계랑 회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 1번에 막연하게 내가 무언가를 보고 느껴서 기분이 좋았다 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서류에 어떻게 통과될 수 있지만 면접 때 질문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자네 이거 말고 진짜 왜 왔나? 라는 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면접 때? 안 되겠죠? 적어도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에 대한 얘기로 내가 답변하기 쉬운 쪽으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고민하지 않은 채 적당한 실적을 적어놓고 자부심을 느껴서 설비 엔지니어 명장 부장님을 보고, 그 명장님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미래가 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런 좀 단편적이고 말도 안 되는 느낌. 부모님이 보험 계리사 출신이셔서 그거 영향받아서 화재를 지원한다, 이런 느낌. 이게 지금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식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서류에 어떻게 통과될지언정 향후 면접 전형 때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내가 업계와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면에선 미래의 구성원으로서 그 회사의 가치와 인재상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게 필요하겠죠. 문제는 이제 또 가치상과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성장과정 문항을 해설을 해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를테면 회사가 도전과 열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도전과 열정인데 나도 도전과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주쇼 라는 접근을 2번 성장과정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를 의인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도전의 가치를 실천할 만큼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미래의 구성원인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할 건지를 적어주는 게 가치관과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얘기지, 너 도전? 나 도전. 우리 도전. 이렇게 글이 나왔다가는 비단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께 소위 회사와 업계 공부해라, 가치와 비전, 인재상을 챙겨라, 이런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이면의 표현으로서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더 기회가 닿으면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적인 면들, 즉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적인 면들, 자기 개발적인 면, 문제 해결적인 면들,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한 포인트와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기회가 닿는다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원 동기 같은 걸 적을 때에도 그냥 내가 어떤 강점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업무 내용이 있는데 이 업무 내용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강점이 있다는 식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이 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업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업무 내용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채용 설명회 때 나온 실러버스나 내용들을 그냥 브로셔를 대충 보고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붙합니다. 그게 너가 이제 248번째 그런 친구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설득이 좀 어렵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적인 겁니다. 스트레스 내성이라던가 끈기, 도전과 같은 소위 성품적인 면에서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삼성그룹의 구성원이라면 어떤 인품과 인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2번 문항이나 1번 문항의 일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임원 면접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좌우명 있으세요? 좌우명? 의외로 좌우명이 없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기업은 좌우명을 묻는데 우리는 좌우명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좌우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라 대부분 구직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좌우명 추천 좀 해주세요. 웃지 못할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추천을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목표 그 이상을 향해 도전하라 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다고요. 그냥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무언가를 무슨 아이템이나 무슨 게임 아이템처럼 이거를 뭔가 획보를 하고 정보를 습득한다 해서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온전히 우러나오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인성인지를 드러내는 게임에 오신 이상 그 드러낸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삼성그룹 채용 그리고 그 채용에 앞서서 우리가 구직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정확한 방향에 맞춰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정에 치이고 현실에 치여서 어디에 지원하는 것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 결정장애는 의외로 잘못된 방향 때문에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답답한 걸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금만 이 억울한 거 좀 다른 활동에서 푸시고 구직 활동에는 온전히 그 전형 자체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1년 추수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 이 구직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삼성그룹 아니 다른 회사 취업에 어떤 방향 설정과 내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전형 등 각각의 전형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강론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